F-100이 델타 대거는 소련의 핵공격에 맞선 미국의 첫 수였지만 이륙도 하기 전에 거의 실패할 뻔했다. 풍동 데이터는 깔끔한 초음속 비행을 예측했다. 실제 공기는 다른 의견을 냈다. 항력이 너무 심해 프로그램 중간에 동체 전체를 잘록한 허리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했다. 그 단계에서는 아무도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면적법칙 해법이었다. 공기역학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화기관제 장치가 자체적인 고장 체제를 들고 나왔다. 진공관은 비행 중 스스로 흔들려 망가졌고 조종석에는 탄 전자장비 냄새가 끈질기게 남아 이 기종을 탄 모든 조종사가 그 냄새를 나쁜 날의 징조로 여기게 되었다. F-106 델타 다트는 그 공기역학을 물려받고 자동화 개념을 상식적인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다. MA1 체계는 이륙 후 통제권을 세이지 지상 컴퓨터에 넘겼다. 조종사는 계기를 감시했고 항공기는 아래에서 지시를 받았다. 맑은 날 올바른 시설에서는 그 체계가 작동했다. 알래스카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습기가 진공관 전자장비를 공격하는 어떤 환경에서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격기는 믿을 수 없는 상자가 되었다. 조종사는 여전히 안에 있었다. 다만 조종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수구는 철의 장막 반대편에서 같은 기본 전제를 들고 등장했지만 자원 기반은 훨씬 빈약했다. R7F 엔진 하나는 모든 출격을 빈 연료 탱크를 향한 조용한 카운트다운으로 만들 만큼 연료를 먹어치웠다. 기관포는 없었다. 보조 무장도 없었다. 착륙 속도는 시속 305km 안팎이었다. 지상 정비진을 긴장하게 만드는 수치였다. 표적 정보를 공급하는 능동적인 지상 관제관 없이는 항공기 스스로 아무것도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 그것은 날개 달린 레이더 기반 시설이었다. 수십일은 그 수정판이었다. 더 큰 레이돔, 부실했던 이전 장비가 있던 자리에 장착된 오렬 레이더. 기체는 무게가 늘고 반응성을 잃었다. 새 레이더는 구름 속에서 그리고 지상의 어떤 물체를 상대로도 성능이 떨어졌다. 그래도 소련의 생산 라인은 계속 돌아갔다. 11개 시간대에 걸친 국경에는 방공망이 필요했고 완벽하지 않아도 쓸만한 무언가는 없는 완벽함보다 유용했다. 캐나다의 CF-105 에로는 1959년에 날던 그 무엇과도 달랐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장치, 완전 내부 무장 탑재, 동시대 미국과 영국 설계를 보수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공기역학 성능. 캐나다는 그 시대 가장 유능한 요격기를 만들어 놓고 전부 잘라 해체했다. 기계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패하지 않았다. 1959년 2월 정치적 결정이 유인 항공기를 구식으로 선언했고 4월이 되자 생산 현장에 완성된 동체들에는 아세틸렌 토치가 들어갔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 소리는 전해지기로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항속거리 문제는 더 무거운 기계들을 낳았다. F-101 부두는 장거리 호위 전투기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 역할은 항공기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졌다. 방공용으로 개조되면서 심각한 구조적 성향도 함께 가져왔다. 특정 비행 조건에서 기수가 경고 없이 격렬하게 들렸고 조종사가 대응하기 전에 항공기는 통제 비행을 벗어났다. 기술자들이 비행 영역을 제한하는 리미터를 적용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죽었다. 리미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형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부두가 주무장으로 싣고 다닌 것은 조종 특성보다 더 기묘했다. AIR-2 진이 무유도 핵 로켓이었다. 임무 절차는 조종색의 폭격기 편대로 진입해 그 안에 핵탄두를 발사하고 폭발 방향이 따라잡기 전에 최고 속도로 빠져나오라고 요구했다. 핵대기 임무에 모든 조종사는 그 숫자를 계산했고 안심할 수 없는 답을 얻었다. Tu-128 피들러는 전투기이기를 아예 포기했다. 지금까지 양산된 가장 큰 요격기는 사실상 장거리 초계용 관이었다. 기수에는 스메르치 레이더, 아래에는 아르사 미사일 4발, 착륙장 하나 없는 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북극해 상공을 몇 시간씩 떠있게 해줄 엔진 2기. 임무는 항공기가 기동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 위에 있었다. 극지의 얼음 위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승무원들은 그 임무를 일상적으로 비행했다. 야크.
28P는 Tu-128이 닿기에는 너무 비싼 공간을 메웠다. 폭격기 기체를 요격용으로 바꾸고 후테익 아래에 엔진을 매달고 자전거식 착륙장치를 단 항공기였다. 어느 부분도 세련되지 않았고 조종석은 까다로운 조종 특성 속에서 승무원들을 비좁게 몰아넣었다. 그래도 대량으로 운용하기에는 충분히 작동했다. 임무가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영국의 잉글리시 일렉트릭 라이트닝은 하나의 동체 안에 엔진 2기를 세로로 쌓았다. 정면 면적을 최소화하고 다른 업계가 따라올 수 없는 추력 대중량비를 만들어내는 구성이었다. 상승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조종사들은 운용 고도에서 유의를 요격하는 시범을 보였다. 완전 제연소를 쓰면 연료는 대략 15분밖에 버티지 못했다. 모든 라이트닝 조종사는 어느 순간에도 갈 수 있는 대체 비행장의 개인적인 정신 지도를 유지했다. YFCBA는 그 개념의 물리적 한계를 밀어붙였고 결국 한계가 되받아쳤다. 티타늄 구조, 마하 3 순항, 비행 중 열팽창을 허용하려고 지상에서는 일부러 틈을 둔 기체 패널, 즉 항공기는 속도가 틈을 막아줄 때까지 계류장에서 연료를 흘리고 있었다. 동급이 없는 공학적 성취였다. 동시에 실전 배치에 이르기 전 전략적으로 불필요해졌다.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위협 서열에서 폭격기를 밀어냈고 그 논리를 견딜 획득 예산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작고 더 싼 것이 다음 이론이었다. F-104 스타파이터는 공식을 가장 최소한의 형태로 줄였다. 동체는 그 안에 품은 J-79 엔진보다 겨우 조금 넓었고 날개는 너무 좁고 날카로워 지상 작업 중 앞전부에 베이지 않도록 정비진이 보호용 팔 덮개를 착용해야 했다. 높은 고도에서 직선으로 날 때 항공기는 광고 그대로 성능을 냈다. 문제는 서독이 나토의 중부 유럽 임무에는 같은 기체가 무장을 싣고 변화무쌍한 날씨 속 적어도 비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찾아왔다. 그 조합을 감당할 여유가 작은 날개에는 없었다. 루프트바페 조종사 110명 이상이 F-104 사고로 사망했다. 독일 언론은 그것을 비트벤마허, 즉 과부 제족이라고 불렀다. 항공기는 한 가지 역할에 맞게 정확히 설계되었다. 독일은 그것에 여러 다른 역할을 맡겼다. 일본의 F-104J는 다른 법적 제약 아래 같은 기체를 날렸다. 전후 헌법은 작전을 영토 방위로 제한했고 이는 고고도 요격만을 뜻했다. 항공기가 만들어진 바로 그 단일 임무였다. 사고 기록은 독일의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종, 명령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 이탈리아의 F-100S는 스페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새 레이더를 더하고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으며 그 기종의 수명을 누구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시점까지 늘렸다. 다른 나라들이 1970년대에 퇴역시킨 항공기가 2004년에도 이탈리아 방공 임무를 날고 있었다. 충분한 개량 투자는 그 다음 세대 전체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 미그 21PF는 기관포 없이 등장했다. 소련 교리는 기관포의 시대가 끝났다고 결론 내렸다. 미사일이 더 빠르고 더 멀리 날며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RP-21 레이더는 아르사메스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면 깨끗한 공역과 협조적인 표적이 필요했다. 베트남은 둘 다 제공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정확히 잘못된 기하 조건에 최적화된 소련제 미사일만 들고 근거리 선회전으로 들어갔고 쓸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었다. 미그 21PFM은 그 교훈을 금속으로 공식화한 항공기였다. GP9 기관포 포드가 선택지로 제공되었다. 사출 좌석은 재설계되었다. 경계층 제어는 저속 거동을 개선해 착륙이 꽤 안정적으로 생존 가능한 일이 되게 했다. 교리는 완전히 뒤집혔고 공학은 그 뒤를 따랐다. 프랑스의 미라주 3C는 그 타협을 노골적으로 인정했다. 델타익은 고도에서 깔끔한 마하 이 성능을 제공했다. 대신 수평선회에서는 에너지를 너무 빨리 잃어 지속 기동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은 공격성과 정밀하게 관리된 전술로 이를 보완했다. 구조적으로 근접 교전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기계에서 전투 효율을 뽑아낸 것이다. 항공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조종사들은 설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찾아냈다. 위협은 낮게 내려갔고
고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전략적으로 쓸모없어졌다. F4 팬텀이는 기관포 없이,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뚜렷한 우려도 없이 실전에 들어갔다. J-79 엔진 2기는 기체의 공기역학이 받을 자격 이상으로 큰 추력을 냈고, 그것이 대체로 이 항공기가 작동한 이유였다. 효율을 남겨둔 설계를 순수한 힘으로 보상한 것이다. 이륙할 때는 몇 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검은 연기 자국이 생겼다. 뒷좌석의 무장체계 장교는 레이더와 무장체계를 관리하고 조종사는 비행을 맡았다. 한 사람의 감각을 문제에 들이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센서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2인 승무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베트남은 기관포 누락을 즉각, 그리고 값비싸게 바로잡았다. 초기 팬텀들은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리에서 적을 맞닥뜨렸고 다른 수단은 없었다. F-4E가 기관포를 달고 등장했다. 그 수업료는 항공기와 승무원으로 치러졌다. 영국의 팬텀. FG-1은 다른 요구 조건에 맞춰 같은 기체를 다시 만든 항공기였다. 더 짧은 항공모함 가파는 특정한 발진 각도를 요구했고, 그래서 전방 착륙 장치를 늘려야 했다. 영국 해군은 롤스로이스 스페이 엔진을 고집했다. 저속 추력은 더 컸지만 원래의 J-79 장착형에 비해 초음속 성능은 떨어졌다. 결과물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고, 항공기가 애초에 놓일 생각이 없던 운용 환경에 맞춰 얼마나 철저히 개조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었다. 수십호 플래거는 근본 개념을 다시 생각하지 않은 채 수구와 수십일의 실패 양상을 해결했다. 엔진 하나 대신 2개. 운용 조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레이더를 담은 더 큰 레이돔.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조종성. 지상관제 의존은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지상관제 요격 지시가 없으면 항공기는 눈먼 상태였다. 그러나 소련 방공체계 안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약이었고, 항공기는 그 조건을 믿을만하게 충족했다. 국제적 평판은 1983년에 단 한 임무에 달려있다.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가 소련 영공으로 흘러 들어갔고, 절차는 한치의 일탈 없이 진행되었으며 269명이 사망했다. 그 체계는 설계된 그대로 정확히 작동했다. 미그 23P는 적어도 문제를 가변 후퇴익으로 해결하려 했다. 초계와 이륙 때는 날개를 앞으로 펼치고 고속 요격 질주 때는 뒤로 젖혔다. 개념은 물리를 정확히 짚었다. 그러나 공학이 만들어낸 회전축 장치는 소련 지상 정비진이 작전 속도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 정비를 요구했다. 유아뷰는 가면 안 될 곳으로 세워갔다. 날개는 젖혀졌다. 그것을 계속 보정해 두는 일은 별도의 지속적이고 자원 소모가 큰 약속이었다. 소련에는 마하3 표적을 따라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미그 25는 필요한 생산량을 감당할 만큼 티타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철로 제작되었다. 강철은 무거웠고, 그래서 큰 엔진이 필요했으며, 그 엔진은 임무가 요구하는 속도에서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했다. 마하 2.8에서 항공기는 치명적이었다. 마하 3에서는 터빈이 스스로 부서지기 시작했고, 조종사들은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엔진 폐기를 보장한다는 뜻임을 알고 있었다. 그 상한은 참고 사항이 아니었다. 빅토르 벨렌코가 1976년 하코다테에 착륙하고, 서방 분석가들이 10년 동안 기술적 위협으로 분류했던 그 항공기를 분해했을 때 항전 장비 안에는 진공관이 들어있었다. 위협 평가와 실제 하드웨어 사이의 간극은 상당했다. 스웨덴은 같은 전략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공학적 결론에 도달했다. 사브 J-35 드라켄과 JA-37 비겐은 모두 하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스웨덴 공군 기지는 대규모 전쟁에 첫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는 가정이었다. 두 항공기 모두 분산 활주로로 지정된 일반 도로의 직선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만들어졌다. 비계는 추력 반전 장치를 이용해 그 거리 안에서 멈출 수 있었다. 징집병 지상 정비진은 10분 안에 재급유와 재무장을 끝낼 수 있었다. 스트릴 디지털 지휘망과의 통합은 비슷한 서방 체계보다 몇 년 앞섰다. 지구상의 어떤 공군도 기지 파괴를 출발 조건으로 삼아 전체 운용 교리를 만든 적은 없었다. 스웨덴은 그렇게 했고, 모든 기술적 결정이 그것을 반영했다. 프랑스의 미라주 F1C는
15년 동안 자국 항공산업을 규정했던 델타익 구성과 의도적으로 결별한 항공기였다. 미라주 3은 약 9,100m 이상에서는 빠르고 깔끔했지만 그 밖의 모든 곳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다. 델타익은 선회 중 에너지를 흘려보냈고 긴 활주로를 요구했다. F1의 전통적인 후퇴익과 앞전 슬랫은 저속 조종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렸고 활주로 요구 길이를 의미있게 줄였으며 프랑스 조종사들에게 전임자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주었다. 전투에서 단순히 가속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중국의 젠8은 선택이 아니라 고립 조건 속에서 택한 독자적 길이었다. 기본 설계는 미그 21을 쌍발 구성으로 키우면서도 기수 흡입구를 유지했고 그 결과 기수코는 제대로 된 레이더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다. 젠8이는 흡입구를 측면으로 옮기고 기수를 열어 제대로 된 화기관제 장치를 넣었다. 그 수정은 기술적으로 옳았다. 거기에 도달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 문화대혁명, 제한된 산업 역량, 설계가 요구한 전자장비의 지속적인 부족이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항공기가 작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요격하도록 설계된 위협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젠8이는 더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이었다. 위협은 더 이상 항공기가 아니었다. 떼지어 날아오는 미사일이었다. F-14 톰캣은 그 무리가 항공모함 전투단에 도달하는 상황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AWG-9 레이더는 24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고 그중 6개에 대해 최대 200km 거리에서 피닉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재현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 기술은 진정으로 새로웠다. 정비 부담도 진정으로 혹독했다. 가변 후퇴익, 복잡한 유압 장치, 정교한 전자장비, 그 모든 것이 공중에서 1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십 시간의 지상 정비를 요구했다. 집중된 당위 분쟁에서 F-14는 결정적이었다. 지속적인 소모전에서는 가동률 수치가 심각한 작전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미그 31은 같은 요구를 개별 플랫폼 능력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로 접근했다. 자슬론 위상 배열 레이더, 양산 전투기에 처음 탑재된 그 레이더는 4대의 항공기를 하나의 조율된 요격선으로 연결해 총 900km 전선을 함께 덮고 표적을 편대 전체에 자동으로 배분했다. 후방석의 무장관 제사는 조종색에 들어가는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화면 앞에서 비교적 조용한 상태로 분산된 공중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독 요격기라는 개념은 이미 대체되었다. 이것은 움직이는 지휘 기반 시설이었다. 토네이도 ADV는 북해와 스코틀랜드 접근로라는 지리에 대한 답이었다. 그 초계 구역에서는 어떤 성능 특성보다 차가운 특징 없는 바다 위에서의 채공력이 중요했다. 민첩성도, 극한 고도도, 순수 속도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6시간 동안 임무 구역에 머물고 끝에 가서도 의미 있는 무장을 남겨두는 능력이었다. F3형은 트럭처럼 날았고 폭스헌터 레이더의 개발사는 승무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종류였다. 그래도 임무가 요구하는 만큼 오래 지정된 바다 위에 유능한 센서를 띄워 두었다. 그 특정한 맥락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라주 2000C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장치와 함께 델타익으로 돌아왔다. 그 장치는 본래 불안정한 플랫폼을 비행 영역의 모든 지점에서 정밀하고 반응성 좋은 기체로 바꾸었다. 따로 요격 프로파일을 둘 필요가 없었다. 어떤 고도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F-15J는 이글 설계를 면허 생산한 항공기로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모든 전투 지표에서 너무도 유능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요격기 부대를 그 옆에 굴리는 것은 작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요격기 역할을 채운 것이 아니었다. 그 범주 전체를 퇴역시켰다. 그들은 공포에서 만들어졌고 실패를 거치며 다듬어졌으며 패배해서가 아니라 흡수됨으로써 끝났다. 항공기들은 이제 박물관에 있다. 유리 뒤에 델타익과 진공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면 아직도 희미한 유압유 냄새와 속도가 자기 시대의 최악의 생각마저 앞지를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의 불안을 품고 있다.